추석 시작하면 평생 병원 신세야?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투석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건 이 예상이 꼭 맞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투석을 받으면서도 직장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투석 초반에 이 네 가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건 투석을 시작할 때부터 알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라고 느꼈던 필수 정보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투석하면 원래 이런가 하고 막연히 참던 것들이 내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구나 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보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눌러두시면 쉽게 다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투석실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몸무게를 재잖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오늘은 2kg 빼야겠네요. 800g 빼야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 들으면 이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하시잖아요. 도대체 뭘 뺀다는 거지? 여기서 빼는 건 살이 아닙니다. 몸에 쌓여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먹고 마신 수분을 소변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몸에 남으면서 몸이 붓거나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심하면 숨이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석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쌓인 수분을 함께 제거하는 거예요. 혈액투석은 혈액 속 노폐물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분도 제거하는 치료거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몇 킬로까지 빼야 하는데? 여기서 처음 듣게 되는 말이 있죠. 건체중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몸이 과도하게 쌓인 수분을 제거했을 때 목표로 삼는 체중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투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건체중은 처음부터 당신은 정확히 60kg입니다 하고 딱 떨어지는 숫자로 정해져 있지. 특히 몸이 많이 부어 계셨었거나 수분이 많이 찬 상태에서 투석을 시작했다면 여러 차례 투석하면서 조금씩 수분을 제거해보고 부종은 줄어드는지, 혈압은 괜찮은지, 혹시 숨차고 이런 건 좋아졌는지, 투석 중에 어지럽거나 쥐가 나지는 않는지 등을 보면서 환자분에게 맞는 건체중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투석 초반에 목표 체중이 조금씩 바뀐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석실에서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지금 건체중이 얼마예요? 저 오늘 수분 얼마나 뺄까요? 이 두 가지를 알기 시작하시면 왜 매번 투석 전후로 몸무게를 재는지, 왜 투석 사이에 체중 증가를 중요하게 보는지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겪어보지 못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투석실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환자분이 얼굴이 약간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창백해 보이셔가지고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까부터 조금 어지러웠는데 괜찮은 줄 알고 참았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 선생님들도 너무 바빠 보이고 그냥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투석 중 불편한 증상을 무조건 참고 견디시면 안 돼요. 특히 혈압이 떨어질 때는 처음부터 갑자기 막 심하게 어지럽거나 정신을 막 잃는 형태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막 갑자기 하품이 계속 나온다거나 막 속이 울렁거린다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식은땀이 나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운이 빠지고 막 쥐가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증상이 평소와 다른 증상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만 기억하세요. 참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평소와 다르냐를 보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겼다면 투석 중에는 바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혈압을 저희가 확인하고 현재 제거하고 있는 수분량이나 속도, 그 다음에 체중, 그 밖에 원인이 있는지를 의료진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있는데요. 투석 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피로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반복된다면 투석 환자는 다 그런가 보다 라고 혼자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다음 투석 때 의료진에게 꼭 이야기해주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투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식사예요. 그런데 막 잘하려고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오히려 몸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투석을 시작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다 먹지 말라는 말만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을까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먹어야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너무 열심히 제한하다 보니까 먹는 양 자체가 줄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투석 환자에게 식사는 단순히 뭐 칼륨, 인, 수분을 무조건 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좀 조절하고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해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석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과 일부 단백질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인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신부전 단계에서는 단백질을 제한하시잖아요. 근데 그 습관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투석을 시작하셨다면 단백질 양을 좀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투석하니까 고기를 무조건 많이 먹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당뇨가 있는지, 현재 영양 상태가 어떤지, 인이나 칼륨 수치가 어떤지, 다른 질환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투석 환자 금지 음식부터 검색하지 마시고 대신에 내 검사 결과를 한 번 더 보세요. 내 칼륨은 지금 어떤지, 인은 어떤지, 알부민이나 전반적인 영양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의료진이나 영양사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 식사에서 뭘 가장 관리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음식 하나하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칼륨이 문제일 수가 있고, 누군가는 인이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는 수분이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못 먹어서 영양 상태부터 챙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투석을 시작하시고 식단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건 음식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 초보 환자분들은 처음에 그 중요성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평소처럼 투석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혈관이에요. 투석을 시작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미리 투석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분들은 팔에 동정맥류를 만들어 놓고 혈관을 키운 뒤에 투석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투석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동정맥류를 만들고 기다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목이나 가슴 쪽 큰 혈관에 투석용 카테터를 넣고 먼저 투석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카테터를 무조건 응급으로 잠깐만 사용하는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급투석 때 많이 사용하지만 카테터 종류와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동정맥류나 인조혈관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카테터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터로 투석하면서 그 사이에 팔에 동정맥류 수술을 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정맥류 수술을 했다고 다음날 바로 바늘을 꽂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놓으면 정맥이 점차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반복적으로 바늘을 꽂고 충분한 혈류를 확보할 수 있는 혈관으로 변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수주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인조혈관을 사용했다면 자가혈관보다 조금 더 일찍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혈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 후 정확히 몇 주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나의 숫자로 정하면 안 됩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혈관의 굵기나 깊이, 바늘을 반복해서 꽂을 공간이 충분한지, 실제 바늘을 꽂는 게 가능한지를 보고 첫 사용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수술한 병원의 평가와 실제로 투석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평가를 함께
새롭게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카테터로 투석하시는 분은 집에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카테터는 깨끗하고 마르게 유지하셔야 해요. 드레싱이 젖거나 떨어졌다면 그냥 두지 말고 투석실에 알려주시고 카테터를 임의로 열거나 만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카테터 주변이 빨갛게 변하거나 붓거나 아프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특히 몸이 열이나 오한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감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투석실이나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정맥류를 사용하고 있다면 하루에 한 번은 손을 올려보세요. 혈관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면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스릴이라고 부르는데요. 평소에 내 혈관의 느낌을 알고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약해졌거나 느끼지 않아졌을 때 변화를 알 수 있어요. 만약 평소 느껴지던 진동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다음 투석일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고 투석실에 연락을 해주세요. 혈관 주변이 붓거나 빨개지는 경우, 그리고 통증이 생긴 경우, 그리고 투석했는데 지혈 시간이 평소보다 너무 길어지는 경우도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딱 2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카테터라면 깨끗하고 마르게 유지하고 동정맥류면 매일 한 번은 만져보기. 아마 투석을 처음 시작하셨다면 여전히 머릿속에 질문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앞으로 여행은 못 가겠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투석을 받는 것과 내 삶 전체가 투석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투석을 받으면서도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4가지를 알면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자분마다 나이도 다르고 동반 질환도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치료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내 상태에 맞는 질문과 선택을 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 건체중이 무엇인지를 알고 몸이 보내는 평소와 다른 신호를 알고 무조건 못 먹는 것부터 찾지 않고 내 투석혈관을 직접 확인하는 거.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영상에서 나는 이걸 몰랐네 했던 게 있으셨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투석 때 질문 하나 해보고 검사 결과 한번 확인해보고 집에서는 내 혈관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내 투석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석 생활이 투석에 내 삶 전체를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투석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